됩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주자학 혹은 성리학, 신유학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학을 주자학으로 새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던 혹은 자기 학문으로 만들었던 주희를 만나게 됩니다. 제목도 주희, 주자학을 집대성하다 이렇게 됩니다. 제목 유학을 뺐습니다. 이에 물었더니 집대성하다에 대한 또 의문부호 분명이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강연을 해주실 주광호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선생님 젊으신 분 맞죠? 예, 아주 젊으십니다. 소장학자님. 아, 그래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나오셨고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를 하시고 중국 북경대학 대학원에서 철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국 철학회 지금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전 주역학회 총무이사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맹장, 나를 이기는 힘, 그리고 공저로는 역주와 해설, 성학식동 이렇게 그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과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주제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방대한 얘기를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느냐가 오늘 또 강연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포럼이다 해서 다 축적된 또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오늘 강연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좋은 답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우리 대명대 철학윤리학과의 홍원식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홍원식 선생님 다 부탁을 드릴게요.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또 집에 잘 돌아가시고요. 주광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광호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모교철학원의 모교철학교라고 하는 품격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싶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 배우고 싶어서 덜컥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이 주자가 너무나 방대한 철학자여서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많은 거를 한 시간 내에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대개 한둘 정도나 공부를 했을까 싶은데 제가 공부도 안 한 걸 갖다가 거짓말로 전하려고 하니까 무척 숭고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주자학이라면은 어쨌든 전공으로 하시든 전공으로 안 하시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입만 뻥끗하면 바로 반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앞에 부분에서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도리도 해주시고 장제도 해주시고 그 거리만 좀 가까웠으면 매주 내려와서 그걸 좀 들었다가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발표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또 앞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또 고민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선 이해가 각자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령으로 봐도 많이 다르고 전공으로 봐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도 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일단 제가 준비해온 거를 발표를 하고 뒤에 또 미흡한 게 있으면 토론 시간에 또 얘기를 하고 혹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목의 포인트는 저 뒤에 있는 느낌표와 물음표입니다. 예. 처음에 저에게 주신 제목은 주희 주자학을 집대성화되었어요. 저는 주자로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주자학이니까.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 제가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주자학을 집대성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자가 주자학을 집대성하겠습니까? 주자가 집대성한 건 주자 이전의 학문이지 주자학을 집대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자든 주희든 주자학을 집대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두는 겁니다. 그런 저의 치기 어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주자학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 다음에 주자의 저술을 통해 본 주자의 관심, 도학적 전통과 성리학적 지향, 성리학적 감정 공부론의 완성, 맹자와 순자의 만남, 육구연 질량과의 문제, 사사집주의 완성, 수기와 치인의 균형, 주자학의 운명과 원대주자, 이런 구성으로 총 8장으로 8개 장으로 구성된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주자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주자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주자가 주자학을 집대성했다. 이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자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자학을 정주의학 정도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속명의학 전부 다를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자학에 대한 용어의 통일도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자학과 유사한 개념어들은 성리학, 리학, 속명의학, 정주의학, 도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주자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첫째 철학사적인 철학사가의 입장과 사상사가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하는 주자의 저술을 통한 이해, 세 가지의 루트로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철학사의 입장에서는요, 도덕 형이상학을 주자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풍우란입니다. 풍우란은 철학을 우주론, 인생론, 지식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동양 철학은, 중국 철학은 우주론과 지식론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는 있는데 중국 철학에는 없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학술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풍우란이 보기에 비교적 우주론과 지식론이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속명이야. 그 중에서도 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국 철학사의 주자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의 제자인 북경대학의 진례, 지금은 이제 청와대학으로 옮겨갔는데요. 진례 교수도 주자 철학연구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구성이 이기론, 심성론, 경물진리론, 주륙지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우란이 얘기했던 그러한 구분법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모종상 같은 경우는 인체, 심체, 성체, 도체 등의 용어를 쓰면서 도덕 형이상학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강 같은 경우는 우주론 혹은 존재문제, 가치론 및 도덕실천이론, 문화관 및 역사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기론, 심성론, 공부론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계에서 바라본 주자학의 관심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좀 많죠.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상사치적 관점에서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진영철이나 여영시, 조봉, 피터볼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는 주자학의 구성 내용들은 제일 밑에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도통, 내성, 외왕, 텍스트, 학술논쟁 이런 것들로 주자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저도 그렇고 많은 철학과의 연구자들이 풍울한이 구성해놓은 이러한 구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기심성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자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소량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기심성 수양만 가지고 이게 주자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주자가 보기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서 주자 어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기심성 수양에 대한 부분은 7.4%밖에 안 됩니다. 분량면에 있어서. 물론 그 사상의 구도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분량면에서 또 궁극적인 철학함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앞에 제목으로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구분합시다 이런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철학 내지는 주자의 도덕 형이상학 내지는 주자의 관념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주자학 전반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제 내용은 이기심성 수양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자의 저수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기존에 많은 철학과 출신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책을 쓸 때 인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문집 아니면 주자 어류예요. 근데 문집과 주자 어류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편집글이나 아니면 제자들과의 대화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집과 어류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외의 전문 저작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저작을 잠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사록이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자 스스로 제목을 달았고 또 그 이후에 명배의 엽채 혹은 섭채라는 사람이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의 부분에서 보자면 14장 중에 정확히 반 정도에 해당하는 전반 7장은 수기 혹은 내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7장은 외왕 혹은 치인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성 부분만 얘기하자면 이기심성 수양 그건 정확하게 근사록의 반밖에 다루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 어류에 있어서도 이기심성 수양의 내용은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전주석, 도통, 사회적 문제, 역대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자의 저작을 전부 다 모아놓은 주자 전서라는 전집이 있죠. 그 전서에 보면 문집과 어류를 빼고 나머지의 저작들은 경전주석묘, 또 정치사 연구서, 도화의 전통, 술수와 문장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저술들을 분석을 하면 정리를 해보면 내성, 외왕, 학술, 도통 이런 것들이 주자학의 주요 구성 원소들이라고 구성 인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성으로부터 외왕으로의 실천과 도통과 경전 재해석을 통한
학적 체계의 완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도에 맞춰서 이제 다음 장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걸 한번 이제 도표화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기심성수형이라고 하는 이 도덕 형이상학은 주자학 전체 체계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념 하에 여러 그 사회적인 그 규범의 체계들을 만드는 전체의 지향을 제시해줍니다. 도통은 공자맹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독송대의 정의천, 주돈이 등등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기회보입니다. 학술적 권유이죠. 경전은 육아경전, 특히 이제 사서집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 경전이 이제 학술적 권위가 돼가지고 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학술의 의미를 부여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내성에서 외화으로의 과정이지만 그거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도통과 경전으로부터 학적 체계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적들을 보면 주자의 노노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내성 부분, 수양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고 주역, 대학, 중요 부분들은 특히 도덕 형이상학 혹은 우주론, 존재론 이런 부분들의 근거가 되는 경전들입니다. 정사, 예학, 제도 이런 것들은 외왕, 정세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경전,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자학을 이러한 구도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학적 전통과 성리학적 지향입니다. 호이트 틸만이라는 그 미국 학자에 의하면 용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째, 정주학이 있고 정주학보다 좀 더 큰 틀에서 도학이라는 게 있고 도학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송학이라는 게 있고 왜 송학만 한자로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송대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송학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저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던 세유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정주학이라는 건 당연히 정의천과 주자의 학문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연속성이 조금 확장이 되면 도학에는 이제 주자의 문도, 주자의 독성대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소홍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비슷한 시기에는 장식, 여조경, 육구연, 진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송학에는 삼하관, 부양수, 왕한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반대편에 이제 정권을 잡은 그런 세유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성리학이잖아요. 근데 이 성리학이 어디쯤 들어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주학과 도학의 중간쯤이 아닐까. 여기에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컨대 육구연이라든지 왕양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과연 성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주자는 이러한 정주학 혹은 도학적 이 라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정주학을 했을까? 왜 도학을 했을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정주학이나 도학은 그 당시에 주류적 학문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학문이 아니라 핍박받는 학문이었죠. 요즘도 잘 나가려면 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철학 공부해가지고 잘 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고시를 봐온다는 건 저 반대편에 있는 건데 왜 그걸 포기하고 유독 굳이 도학을 선택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제안이 진례 교수 같은 경우는 주자의 가학이다. 가학의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정 형제, 정호, 정이, 이정 형제의 제자인 양시, 나종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주송, 주희의 아버지입니다. 주송. 나중에 이제 주송이 죽고 나서 말 못하죠. 죽을 때 주자에게 세 선생님을 추천해 줍니다. 그 선생님이 유자휘, 유면지, 호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역시 이 나종원의 계열에 있는 학자들입니다. 또 이 세 선생을 떠나서 23살에 만나기 시작한 이동 혹은 이통 발음이 둘 다 있는데 어느 거로 통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 선생, 연평 선생이죠. 연평 선생도 역시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배웠던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 도학적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학을 자기가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표현하는 글들을 만들어내죠. 일학연록이라든지 은사록이라든지 이런 저작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도학이란 뭔가, 또 도학의 전통에 왜 서 있나,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학이라는 말 이전에 도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맹자죠. 맹자는 정통, 정치적 계보, 정통의 반대편에 있는 도학의 계보 혹은 성인의 계보, 그거를 도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통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때 공자 빼고 주공까지 이 사람들이 소위 도통인데요. 잘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졸릴만 할 때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졸리시나요?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의 공통점 뭘까요? 네? 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공통점은 건국자인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왕 주공은 아버지가 왕이죠. 문왕이 왕이었어요. 그지만은 태어날 때는 왕이 아니었죠. 무왕 주공도 자기들이 개창하는데 도움을 줬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방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맹자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가 왕이 신분제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힘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통, 정치적 라인의 반대편에 도학의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상의 라인이죠. 근데 그게 이제 500년 주기설 아닙니까? 근데 500년이 지났어요. 자기 때까지 주공부터 자기 때까지 700년이 지났는데 없다, 이거 아무도 안 나왔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공자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굴을 한 거죠. 근데 공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왕의 라인이었어요. 왕이면서 성인이었죠. 근데 공자부터는 성인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제 더 이상 왕의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인의 라인이 중요한 거다. 왕이 아니어도 성인이 더 중요한 거다. 당연히 자기 말은 안 했지만 공자를 계산한 건 자기고요. 그래서 자기는 성인이다. 이제부터 우리 지식인들이 이 세계를 담당하겠다. 이게 도통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당때쯤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 한유나 이런 사람들이 도통론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이 된 게 정이천, 정이가 자기 형 정호, 한 살 터울의 자기 형 정호가 맹자 이후로 끊겼던 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뭘까요? 역시나 자기 형의 그 계보는 자기가 이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다시 한 100년 지나서 주자가 다시 도통과 도학을 얘기합니다. 맹자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도통을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도통을 이어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상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말 이후에 한여등의 육아 부흥 운동도 있겠고요. 불교와 도교의 사상적 도전도 있겠고요. 또 정치계와 사상계의 대립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갈조강, 꺼자광 같은 교조는 별량, 북송의 수도가 별량인데 별량, 동경, 서경 이렇게 해서 별량은 정치적 수도인데 낙양은 문화적 수도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광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양에 살고, 정의천 이런 사람은 낙양에 살고, 왕하석 같은 정치인들은 별량에 삽니다. 그래서 별량은 정치적 수도라면 낙양은 문화적 수도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별량에 대항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 또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대부 집단, 송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송태조, 태조부터 계속해서 이 문인 우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많이 보자. 그래서 북송대에 대략 7만 명의 과거 패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나와요. 연간 350명, 370명가량의 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송대로 내려오면 고시는 패스했는데 벼슬살이를 하지 못합니다. 벼슬살이, 이 벼슬은 뻔한데 고시는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이제 적체가 많아지니까 중앙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북송대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정의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황제와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송대에 내려오면 황제와 직접 다이렉트로 어떤 뭐 그런 정치의식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향촌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꾸려나갈 것인가 이걸 많이 얘기하죠. 거기에는 이러한 사상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상사적인 입장에서 본 평가라고 할 테지만 여전히 주자의 글을 직접 읽어보면 주자가 뭐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야 고시 패스 해봐야 패스살이로 하기 어려우니까 난 지방이나 향촌사회나 재건주하란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주자의 본인의 이제 소명의식, 문화적 소명의식, 정신적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리학의 사상적 지향, 이게 이제 소위 이기심정 수양 부분 내용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도 많이 하실 거니까 요약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주돈이의 태극이라든지 정호의 인설, 정의의 리, 장제의 기, 소홍의 수 이런 것들이 키워드는 다르지만 개념어는 다르지만 하려는 얘기는 다 한 가지다. 뭐냐? 천인합일이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같다. 그래서 인간의 규범은 우주적 질서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태극도설이 그렇고 인설이 그렇고 이일분수가 그렇고 장제의 서명이 그렇고 소홍의 원해운세가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부에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천인합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이기론이라는 체계를 세웠죠. 정의천의 리에 장제의 기를 합치고 그래서 이기론이라는 체계를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기론은 우리는 그냥 존재론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꾸려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걸 약간 인식론으로 좀 이해해보자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즉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칸트의 선언적 감성 형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런 것보다는 주체가 내가 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주자가 이기론을 얘기하는 건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에 대한 이야기지 이 세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얘기하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견이 많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나중에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한국의 연구자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소음을 너무 쉽게 본다. 네, 죄송합니다. 이 소음이 주자에게 미친 영향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계를 큰 그 어떤 하이어라키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소음의 이러한 기하학적, 수학적 엄밀성과 균형성, 조화, 균형 이런 사고가 주자 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론이나 수양론의 정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은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리학
시각적 감정 공부론의 완성. 도남학과 후성학의 변화. 자, 이제 저는 주자가 일생 동안 어떤 데에 관심이 있었는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기론의 체계를 얘기했다가 지금 감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주자의 관심사들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자가 대략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굉장히 저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보면 이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은 이기순성 수양 혹은 공부라고 할 때 이 공부의 대상이 뭐냐? 이 공부는 거의 대부분이 지적인 공부도 아니고 체력적인 공부는 더더욱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공부는 거의 대부분이 감정에 대한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공부의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용에 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일반적 감정들이 아직 발출되지 않았을 때 내 내면의 상태에 있을 때를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발출되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발출되는 것을 화라고 한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이 문장을 굉장히 중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발출되지 않았을 때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주듯이 아주 균형 잡혀 있고 질서 잡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이 중의 상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미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아직 발출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미발이라고 해요. 그런 이제 관심사에서 이 정이천, 정명도, 이정형제의 제자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미발 때의 그 중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시, 나종원, 이동 이런 계열로 이어지는 소위 도남학파. 또 한 학파는 그럴 수는 없다. 미발의 상태는 성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현상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발의 중을 체험할 수는 없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발의 단계에서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 감정이 어떤지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어떻게 조리할 건지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선찰식 후 함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갱이나 장식 이런 사람들이 했던 소위 호상학파라는 이게 이제 주자 이전에 이러한 마음 공부에 대한 계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주자는 저 연보나 이런 걸 보면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불교에 좀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23살의 스승인, 정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을 만나면서부터 이 미발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발 체인이죠. 체인천리. 예. 왜냐하면 이동은 도남학파였으니까. 그래 이제 그 미발 공부를 해라.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35살 때, 주자가 35살 때 이동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35때까지 계속 미발 체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토로를 합니다.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한 10년을 했지만 난 잘 모르겠다. 나중에 가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덜컥 또 스승님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 장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장식이 나이는 자기보다 한 살 적었습니다. 장식을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미발 공부하다가 지금 중간에 끝 떨어졌는데 좀 알려주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식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호상학 계열에 있었으니까 미발 체인 그런 거 안 돼요. 선차식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알고 또 한 10년간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40살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좀 이상하다. 좀 마음에 안 든다. 첫째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났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 우리가 감정이 드러나기 전에 평소에도 공부를 해야 실제 감정이 드러날 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 좀 이상하다. 두 번째, 정의천, 정의의 저작을 읽어보면 미발 공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젊었을 때는 이천이 정의가 젊었을 때 한 얘기여가지고 잘 몰랐을 때 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살 무렵에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갑자기 뻥 뚫리듯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미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장식이라든지 여러 동학들한테 저런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얻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사려미맹 지각불매라는 겁니다. 사려는 아직 싹 트지 않았고 지각은 어둡지 않다. 이게 이제 번역어인데요. 이거 갖고 한국의 학계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연구 논문을 검토하시고요.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려라는 게 미맹이다. 아직 발출되지 않았다. 이건 사려가 부정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동요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각은 불매다. 지각은 깨어있다. 지각은 어둡지 않다. 지각은 깨어있다는 지각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각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의식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성리학에서 오랫동안 2000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마음 공부에 대한 정립을 끝내는 거죠. 주자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주자가 마음 공부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딱 끝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저의 평가인데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운전해가지고 목요철학회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다. 앞에 차가 안 간다. 화가 난다. 이런 자극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자극을 받지 말아야겠다. 그럼 내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럼 자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닫아야죠. 눈과 귀를 닫아야 된다. 그게 이제 면벽수행이 됩니다. 불교식의 면벽수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자는 이런 마음의 동요, 여기 밑에 썼죠. 분요라고 썼는데 마음의 동요를 없애야겠다. 이러한 감정적 동요를 피해야겠다. 이게 1차적인 공부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처럼 면벽수행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목요철학회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육아는 현실을 긍정해야 되는 거죠. 면벽수행하고 세상을 다 끊어놔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 회피주의, 정멸과 불교와 같은 이러한 태도, 이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극복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해내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주자의 종합적인 공부 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급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그런 종합적인 태도가 소위 말하는 그 논쟁에 있어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조금 자극적으로 맹자와 순자의 만남 이렇게 한번 제목을 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자는 성증리고 육부연은 신증리입니다. 내게 부여된 본성은 이치지만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힘의 단계에서는 이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질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증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육부연은 아니다. 본성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차원이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부연은 존독성, 내 내면의 덕성을 잘 공부하면 끝이다. 끝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자는 크고 위험하다. 예를 들어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만난 저 어린아이한테 야 소주 참 좋은 거야. 소주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좋아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주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자의 태도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죠. 사회적 검증, 역사적 검증, 경전적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도문학입니다.
책 보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사회적 제도 속에서 객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외제적 장치를 강조하는 태도는 저는 순자와 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순자를 강조한 맹자와의 합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뭐 사적인 자리니까요. 근거보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주장은 맹자보다 순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문난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구형과의 관계가 아니라 질량과의 관계에서는 질량은 현실의 이런 효용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기야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미 그 동기는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자는 동기주의 혹은 규범적인 의무론적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에 의해서 효용에 의해서 평가를 하자면 육아의 규범의 체계는 설 자리가 없죠. 계량주의라고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그것이 결국 계량돼야 되는 거라면 언제나 현실에 더 49대 51이라도 51만 되면은 그건 계량화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51%만 동의를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보편적 규범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논리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육아의 전통을 세울 수도 없고 육아의 가치를 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그걸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랬었지만 나치의 정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 정권의 시절에 거의 많은 8천만 중에 거의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 정권에 협력했어요. 동의했어요. 불법으로 나치가 찬탈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정당하게 국민의 동의하에 유대인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인정하면 퍼센테이지를 다수결을 인정하면 그것도 다 동의가 돼야 돼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철학자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구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평가의 문제든지 현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든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결국 이 보편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장치, 외제적 장치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보편에 대한 믿음, 즉 맹자에 대한 존중, 맹자의 라인을 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문난적에 빠지진 않겠죠. 공감을 안 웃으시는 분이 반쯤 주무시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략 우리 철학과에서 많이 작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서집주와 같은 이 텍스트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사서집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편적 원칙은 언제 어디에서나 기능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보편의 진리, 그 혹은 리 이런 것들이죠. 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능해야 한다. 기능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보편적 진리냐? 불교냐? 도교냐? 아니다. 유교다. 육아다. 육아가 보편적 진리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보편적 진리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경전 속에 다 있다. 경전 봐도 모르겠다. 경전을 내가 그럼 다시 해석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보편적 진리가 바로 육아의 전통이 보편적 진리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해낼까. 즉 주자 이전에는 논어나 이런 데에 무슨 리니 이런 얘기 없거든요. 도니 리니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라고 설명되는 건 주자 이후 2000 이후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어나 맹자를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그 이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자는 일생 동안 사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서가 중요하냐?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자면 사서는 오경의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경은 어렵다. 오경은 좀 더 간접적이다. 그런데 사서는 좀 더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사서를 공부하고 나서 오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서든 오경이든 전부 다 성인의 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주역을 보시면 역경과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희 문왕 주공의 역경이 있고 공자의 역전, 계사전 같은 역전이 있는데 역전이 뭡니까? 역경을 푸는 거죠. 전은 경을 푸니까. 그래서 이 문왕 대 공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서 착안해서 오경 대 사서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만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사서 내부에는 일관된 순서, 체계가 있다. 원고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대학 먼저 읽고 그 다음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일정한 체계가 있다는 건 뭐냐? 저자는 다르지만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저자는 다르지만 이 저자들이 일관된 목적의식을 갖고 즉 성인의 학문을 밝힌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목적의식이 공유되어 있었다. 그러면 순서가 있다? 그럼 뭐겠어요? 예를 들어 자사 너는 앞에 목차를 써 나는 본문을 쓸게 너는 뭐 후기를 써 이런 식으로 서로 목적의식이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사서집주 주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사서집주 내의 성리학적 특징이 뭐냐 도통론, 맹자가 그렇겠죠. 천리론, 논어, 신성론, 중용, 경물치지론, 대학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서에는 아주 농축적으로 육아 사상들이 녹아져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송대 사회에 다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교나 도가가 아닌 이 육아의 전통에서 얘기되고 있는 인문적 가치, 육아적 가치를 내가 지금 부활시키겠다. 당연히 이런 의식이 있었겠죠. 앞에 이런 성리학적인 기도 이외에도 당연한 지식인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경과 달리 사서는 지식인에 의한 저작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경은 시서 역이 그렇죠. 문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례가 그렇고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경도 물론 그렇고요. 반면에 논어 맹자 이런 건 전부 다 왕이 아닌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이러한 대비를 보자면 이 사람들의 주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기록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후세에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분석, 평가, 사상사적인, 철학사적인 평가들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주자가 그랬느냐 아니면 주자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냐 이런 이제 해석학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도 마찬가지죠. 주자가 사서집주를 재해석했다. 그러면 공자의 원의가 그런 거냐 아니면 주자는 공자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냐 이러한 해석학적인 딜레마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뭘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주자의 해석이 이전 단계의 해석보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논어든 맹자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자는 어떻게 보면 왜곡이다. 공자나 맹자를 자기 입맛대로 재해석한 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의도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한 건 10%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0%는 여전히 전통에 입각해서 전통을 밝혀주는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더 개인적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아까 그 도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주자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지만 이게 과연 주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근거는 없죠. 다만 설득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내성 부분, 또 텍스트 부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뒤에 수기와 치인의 부분입니다. 외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사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보편적 원리, 앞에서 얘기했던 태극이나 리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들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된다.
육아의 이상은 도덕적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꾸려나가는 이성적 사회, 합리적 사회 아니겠습니까? 내성과 외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외왕이 없는 내성은 맹목적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는 거죠. 내성이 없는 외왕은 위험하다는 거죠. 공부 안 된 사람들이 외왕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육아의 이념이고 전통인데, 주자라고 경세가 없지 않죠. 주자 앞에서 저작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식인 주도에 의한 도덕적 지역 공동체 구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식인 주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주자가 지식인이니까요. 자기가 관료였으면 관료 주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자는 지식인 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피터 볼은 스스로 감독하는 도덕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원, 향약, 사창, 예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원은 직접적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인들은 철저하게 도학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서원이 나중에 가면 엄청 많아지거든요. 300몇 개인가 생기고, 또 거기서 대략 100명씩만 키워도 뭐 엄청난 도학자들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자 말년에 57세 무렵부터 이제 위학에 물리죠. 당금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쇠락한 것 같지만, 주자 몰락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하게 독권을 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배출된 후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향약, 뭐 덕업상권, 환란상을 뭐 등등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향약인데, 이것도 역시 주자가 부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업상권까지는 좋은데 예속상주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누가 폐륜하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몰아다가 동네 마을 어귀에다 데려다 놓고 멍석말이하고 때리고 이러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이 있고 지방 관아가 있는데 사또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사대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창, 농가 안정 정책이죠. 예, 마을 근고입니다. 마을 근고인데 여기에서도 주장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관리를 사대부가 해야 된다라고 해요. 돈은 누가 내느냐? 지방 유지. 토호들이 돈은 내. 근데 관리는 사대부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죠. 예. 예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래라든지 아니면 의료경제통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컨트롤하겠다. 이게 이제 주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학 공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세금 제도라든지 토지 제도라든지 대외 관계라든지 이러한 언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왕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외왕 부분을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데 주작의 운명과 오늘의 주작.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는요, 제가 너무 급하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안 쓰려고 그랬어요. 안 쓰려고 그랬다가, 뭐, 말로 하려면 뭐 좀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럼 쓰지 뭐 하다 보니까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거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흐지부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거기에는 오탈자가 너무 많고, 제가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를 그래도 기준으로 가지고. 주자학의 운명,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주작이 흘러가는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보편적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이때 이제 황제를 얘기하죠. 국가를 윤리적으로 컨트롤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을 수립하고 또 수양의 과정, 또 전통, 도통이라고 하는 전통, 또 텍스트, 경전 등이죠. 각종 제도에 이르는 촘촘한 장치들을 만들었다. 제가 아까 소홍을 강조한 이유는 소홍의 이러한 엄밀한 기하학적인
이 균형, 질서 이런 것들이 주자의 사상체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자를 잘 보면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태극부터 해가지고 예학으로 지방사회에서 모든 장치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전 논어를 읽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논어의 키워드는 저는 락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움, 즐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맹자를 읽으면요 막 호풍환호하는 것 같아요. 막 왕이빨이죠. 브라데마 왕입니다. 네. 저는 요즘 좀 의심을 합니다. 맹자가 과연 왕 앞에서 얘기를 했을까? 그냥 이불 속에서 얘기하고 자기 혼자 기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맹자를 보면 기분이 막 업되죠. 근데 주자를 보면 옴짝달싹 그 없게 만드는 주자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모든 어떤 그 기도들, 장치들이 이 엄격하게 아주 정치하게 개인과 사회를, 국가를 컨트롤하려고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위학으로 몰렸다가 관학으로 결국엔 되죠. 이 과정은 이제 원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몽고가 들어오면서 몽고에서부터 먼저 태극서원이라는 이런 도학을 장려하는, 그러니까 원나라가 금나라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중국을 다스리려면 도학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학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자극받아서 이제 남송 정권이 야 종주는 우리야 이렇게 해서 독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관학이 되죠. 주자가 죽고 나서 10년인가 있다가 문이라는 주문공이죠.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이 종묘가 아니죠. 태묘의 공자 사당 태묘의 배할이 됩니다. 정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학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촘촘한 장치들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를 포획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좀 발칙한가요? 네. 포획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관학이 된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과거, 이 고시 공부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텍스트가 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성인 공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의 텍스트가 된 이후부터는 그냥 고시 공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고 변질되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관학이 된 순간부터.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관학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성리라든지 정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뒤에 대표적으로 왕양명이라든지 유종주라든지 청대 대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자학이 너무 관념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더 나가서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서구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정근대적인 건 전부 다 주자학 책임이죠. 다 주자 때문이고 다 육아 때문이고 억울하죠. 예, 주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하지 못한 비교가 있죠. 왜냐? 동양은 정근대로 해놓고 서양은 근대로 얘기해버리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정근대로 얘기해요. 정근대가 극복돼야 될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근대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면 이건 부당하다. 또 많은 부분 비판하고 있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육아의 본령이 아니고 주자학의 본령이 아닌 게 너무나 많다. 그런 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주자는 오랫동안 비난받아왔고 비판받아왔고 모든 정근대 폐습의 구악의 핵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자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의 질문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이제 제안입니다. 더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고를 넘겨야 되는 시점이어서 간략하게 끝내는데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덕적 개인과 이성적 사회의 구현. 이게 저는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순자든 맹자든 주자든 양명이든 퇴계든 그 어떤 사람도 이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에 반대하면 저는 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적이라는 게 뭔가, 이성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 말 자체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목적은 여전히 우리 2015년의 한국 사회에서도 구현되어야 될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자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사람을 살리는 인문적 가치의 복원, 인 같은 거죠. 지금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인 사회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조리와 비이성에 맞서 목소리 내기, 의 같은 거죠. 이 반대편에 개인주의 등이 있겠고, 그건 전체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그런데 당당히 일어나서 싸워라라고 저는 차마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맞서서 목소리 좀 내라. 그런 정도만 썼습니다. 제가 별로 안 그랬어요. 못해서요. 네. 세 번째,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해야지. 이게 이제 주자가 얘기했던 지역 공동체 얘기. 지역 공동체, 아까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사대부가 다 해먹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야죠. 그리고 그것은 교육받은 사람과 책임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쓰고 보니까 잘 쓴 게 보통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데 제가 사람이 사람과 왜 저렇게 썼을까? 사람이 요즘 사람과 안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누구랑 사느냐? 핸드폰이랑 사는 거죠. 예. 제가 대구를 한 10년 만에 내려왔는데 대구는 다를까 했더니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과 살고 있다.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 되겠다. 저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것이 동시에 주자가 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서 없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아주 좋은 목소리로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7시에 맞춰주셨는데요. 10분 휴식 후에 7시 10분 이전에서 2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